좀 더 안 좋은 케이스에서는 뭔가 이 사람에서 뭔가 이득을 갈취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명품 없이도 그러면 기티 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고 진짜 부자와 사치 부자의 차이는 좀 뭐가 있을까요? 그 겉보기에는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한 번 딱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이걸 알아보겠어. 근데 이게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도 속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사람 보는 눈이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수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겉보기에 진짜 부자와 사치만 부리는 그런 가짜 부자, 이걸 알아볼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그런 분들도 그냥 처음부터 경계를 그냥 아예 안전장치를 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안 좋은 사람이었을 경우에 아무리 안 좋았어도 이 정도까지만 리스크를 안는다. 그런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도록이면은 막을 쳐놓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부자들도 다 취향에 따라서 겉보이기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 소박하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진짜 부자야. 옷은 소박하게 입었는데 차가 뭐 마이바흐다.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부자 판별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반대라고 해서 뭐 진짜 부자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취향이에요. 정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이런 진짜 부자도 있고 소박하게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집도 소박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도대체 왜 돈을 벌지? 이러는 진짜 부자들도 있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알 수는 없다. 그걸 내가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자만감을 버려야 우리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좀 돈 없어도 기티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좀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꼭 돈이 많아야만 저 사람 왠지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 어딘지 모르게 부티나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말하는 귀티, 부티 이런 것들이요, 저 사람이 실제로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미지를 한정짓는 그런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귀티 나는, 그러니까 옛날 계급 사회에서의 귀족, 그거하고 연결되는 이미지를 느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모든 그런 귀족들은 항상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하고 다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귀티와 부티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옷으로 따지면은 뭐 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티가 나 보이는 그런 섬유잖아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한번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구김이 가요. 만약에 연예인들이 그런 옷을 협찬을 받아서 어디에 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대기실에서 앉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무대에 나오기 직전에 바로 갈아입고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움직이거나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 그때 벌써 구깃구깃 하면서 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은 일상에서 멀어지는 이미지, 그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건데요.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런 여유. 같은 옷이라도 구기지 않게 이렇게 좀 다려서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뭔가 어딘지 모르게 사람이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런 게 거기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만나거나 했을 때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 약속을 하면은 꼭 늦는 분들이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전대. 아이고 어쩌나. 네. 그래서 꼭 늦어서 허겁지겁 도착을 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휴 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어수선하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잘못된 거죠. 대신 저는 늦으면 제가 삽니다. 아유 그러면 다 용서를 대가를 치러야죠. 뭐든지. 그러면 또 부티가 왜냐면 부가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예. 근데 그런 태도가 만약에 몸에 배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은연중에 여유가 없는 태도가 인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무의식에서 저 사람은 뭔가 좀 왜 빈티가 나 보이지?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그쵸. 있어요. 하긴 허겁지겁 서두른 사람이 우리가 기티나 보인다고 하진 않으니까. 예전에 그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뛰지를 않았어요. 뛰고 빨리 걷거나 이런 행동이 아예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애티튜드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었죠. 뛰지 말아라. 그리고 빨리 움직이지 말아라. 그리고
천천히 말해라. 이런 것들을 받았죠.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자란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말투예요.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끝맺음이 분명하게 그렇게 끝까지 문장을 완성해서 말하는 말투. 이게 훨씬 더 귀티가 나 보이는 그런 태도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강압적으로 얘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 이거 적당한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의사 표현을 무언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너 뭐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고. 근데 그렇다 해서 저는 무조건 중식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대화 안 하겠다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다 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 보통 뭐 대선 후보 같은 게 미국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을 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영어를 못 하거든요. 네, 저도 못합니다. 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설하는 거는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음을. 예, 그래서 대충은 뭐 다는 못 알아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무언가 부티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여유와 분명한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를 기티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돈이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진 게 하나 없이도 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돈은 어느 정도 벌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돈이 굉장히 없었지만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돈은 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을 다 결정하지는 않지만 일단 불행을 무조건 대부분의 것들을 많이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들이 다 돈이 들어가. 술 마시는 것도 돈이 들어가, 밥 먹는 것도 돈이 들어가, 같이 뭐 여행 가는 것도 돈이 들어가, 심지어 카페 가는 것도 돈이 들어가, 같이 책을 보는 것도 문화활동도. 근데 이때 뭔가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 행복 지수를 조금씩은 떨어뜨린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들 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돈이 적어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갖고 태어납니다. 유전자가 4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네.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그리고 돈이라든지 뭔가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좌우하는 비율이 10%예요.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나머지는 의지라고 해요. 근데 그 10%가 생각보다 크지 않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그 10%가 다 깎여 나갈 때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굉장히 적은 거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평소의 환경에서는 그냥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상적인 게 말고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모아놓은 그런 돈이 없으면. 있다. 그럴 때 급격하게 불행해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웬만큼은 사실 돈이 필요한 거죠. 최근에 저희 아버지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 아버지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거의 신입사원 한 해 연봉이 제 1년에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없었으면 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저도 힘들어질 것이고 아버지 삶도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가족 전체가 약간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단 말이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지. 여유가 없으면 내가 딱 요만큼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건 이제 나만 생각했을 때지. 그렇죠. 근데 그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일이 터졌어. 뭐 안 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조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딪혀 보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디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나는 행복했지만 더 이상 그러지 못해서 아예 생계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1, 2년 동안 내가 어디가 아파서 일을 못 하더라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회복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 뭔가 그 정도는 어떤 행복의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살다 보면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섭다고요. 어떤 의미죠? 진짜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의식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돈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다른 것에 있어서 여유가 있고 그런 걸 과시하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안 좋은 케이스에서는 뭔가 이 사람에서 뭔가 이득을 갈취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증거로 보여주기도 하죠. 본인이 돈에 관심 없다는 증거를. 어떤 그 부를 과시하는 것도 그것의 한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돈에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세상을 그냥 모르는구나.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현실이고 쓴맛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아직.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젊으신 분들까지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이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게 만드는. 뭐 직장 생활에서든 아니면 내가 살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어떤 내 건강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거 사업에서도 내가 뭔가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세상이 뭔가 날 함부로 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돈은 좀 어느 정도는 꼭 그렇다고 너무 괴물은 안 됐으면 좋겠고 자본주의 괴물들도 좀 가끔 봐서 그런 분들은 저는 또 경멸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막 같은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실손보험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요 그 실손보험을 안 들고 그 돈을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근데 실손보험을 제가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만약에 긴가민가하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한 번 병원 가면은 한 30만 원 정도 요즘은 든단 말이에요. 응급실에 만약에 가면은 이렇게 애매하게 아픈데 굳이 뭐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매하면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들고 안 들고보다 그런 결정을 더 편하게 하는 약간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 어떤 돈에 있어서 자유를 느낀다는 게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언가 나를 보호하는 일에서 좀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야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안전망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에서도 두 가지 행복이 있다면서요? 행복에는 의미 행복과 쾌락 행복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장 뭐 맛있는 거 먹고 편하고 이렇지는 않다고 해도 난 힘들지만 그래도 좋아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 행복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쾌락 행복은 당장 뭐 우리가 쾌락이라고 해서 술 마신다 아니면은 뭐 마약한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무언가 내가 독서 같은 걸 평화롭게 한다 그것도 쾌락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내가 좀 더 이완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또 반대로 뭐 클럽 같은 데 가서 막 춤추면서 쾌락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도 다 쾌락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쾌락 행복만 너무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한계효용의 법칙 때문에 분명히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도대체 이렇게 내가 해서 뭐가 더 좋은 거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쾌락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뭐가 더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뭐 미슐랭 뭐 3스타 뭐 이런 거 먹어도 그게 그거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의미 행복이 있으면은요 거기서 좀 제동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고난을 느끼면서 그 고비를 하나하나 넘으면서 성취를 해나가고 의미를 찾을 때 그때 차근차근 느끼는 그 행복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우리가 맞추지 못할 때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지금 힘들지?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의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소하고 견딜 만한 고통,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활동과 목표를 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 행복한 사람들의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그 연구에서 공통적인 게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만약에 한 장의 사진으로 그 행복한 모습을 표현한다고 할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릴 수 있어요. 동남아 리조트에서 뭔가 그 망고 주스 같은 거, 그거 옆에 두고 뭔가 커다란 실크햇 같은 거 쓰고서 이렇게 선베드에 누워 있는 모습. 저기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나요? 행복 이런 걸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근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의 행복한 모습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이제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런 그림을 위해서 막 그림을 애써서 배우고 있거나 무언가 활동을 하는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무언가 심심하니까 나 이거 배워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목표가 항상 있어요. 이분들은. 만약에 내가 플라멩고를 한번 배우고 싶어. 플라밍고를 배우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대회에 한번 출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동작을 마스터해서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고 고통과 그 성취감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게 끝나면 또 다음 목표를 만들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순간순간 추구하는 쾌락의 행복도 필요한 거지만 삶의 방향을 가질 수 있는 삶의 의미가 되는 목표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어떤 직업이 없는 우리가 파이어족 같은 것들을 굉장히 바라지만 그 행복에 대한 그런 책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런 이제 여유가 주어졌을 때는 그 시간을 어쩌지 못하는 건태가 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건태가 사실은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없을 때 그 넘쳐난 시간을 내가 무언가 할 게 없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게 저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항상 행복한 상태는요, 정말 그냥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보상이기 때문에 오래 안 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통을 감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나한테 적당한 고통을 좀 주자.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돈과 인간관계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성공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내가 성공을 하면 돈을 벌면 사람들이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관계와 돈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없어요. 정말 돈만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또 관계에 목말라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모여드는 거는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진심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성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자아를 좀 더 튼튼하게 하고 나를 키운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관계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부자가 갑자기 됐는데 관계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적 성장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도 적절하게 관계에 배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관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관계는 목적 없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목적 없는 전화와 목적 없는 만남. 만나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하면 친구라는 게 그런 존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전화와 그런 만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또 삶의 행복을 굉장히 많이 관여할 거라 생각하고 플러스로 어떤 목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좀 쌓였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 친분과 비례해서 해야지 그까지 친분도 별로 없는데 목적을 너무 그 친분보다 위로 딱 드러내는 순간 사람은 거부감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하고 만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정할 때 저 사람하고 만나면은 뭔가 내가 배울 점도 있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걸러낼 필요는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진 다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목적성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관계가 아닐까. 작가님이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남인숙의 어른습 요 책을 보신다면 그냥 나이만 먹는 어른이 아니라 진짜 나이와 함께 성숙해져가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작가님과는 다음번에 또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남인숙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